아이가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아이가 학교를 가기 힘들어하거나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유 없는 짜증이 폭발한다, 또 눈을 깜빡이거나 목을 가다듬는 것 같은 틱이 발생한다면 오늘 영상 3부는 꼭 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착한 의사 이승엽입니다. 최근 이번 겨울방학에 저에게 3년 전에 진료를 받으신 어머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2학년 때 이 친구는 저에게 복합틱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고개를 젖히고 배를 꿀렁이고 팔다리 튕겨서 정말 학교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우리 애가 작년에 5학년이었는데 반에서 반장도 맡았고 친구랑 관계가 너무 좋고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아이가 밝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2학년 때 치료받았던 아이 얼굴과 또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약간 울컥했습니다. 왜냐면 어머님이 저에게 치료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때를 기점으로 양육 방식이 완전히 바뀌셨거든요. 당시 어머님께서는 아이를 다그치거나 혼내는 경우들이 많으셨는데, 야, 왜 빨리 안 해? 이것도 못해?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아이가 틱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시면서 괜찮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아이에게 여유를 주셨고요. 그리고 공부만 앞서고 감정을 무시하셨다가 오늘 너 마음 어떠니? 이런 질문을 매일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딱 3개월이 지났을 때 복합틱의 양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6개월이 됐을 땐 엄마도 모를 정도로 증상이 완화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진료했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 양육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틱의 회복 시간이 2배, 3배, 5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틱, ADHD, 불안장애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아이와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가느냐인데요. 이건 단순히 틱이 치료되고 예방되는 정도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10년 후, 20년 후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 착한 아이가 되는 것?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번,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3번, 세상에 대한 신뢰가 기본 베이스,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아이는 틱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틱이 왔다고 하더라도 금방 회복되게 돼요. 반대로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한 아이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균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틱이 나빠지거나 ADHD가 가속화되거나 불안이나 우울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아이들을 매일매일 진료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 3분만 집중해 보시면 아이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서 이번에만 한 번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세요. 말 그대로 부모님의 양육이나 훈육에는 일관됨이 있다는 뜻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엄마는 노를 하는데 아빠는 예스를 하시거나 또 이번에만 시켜줄게, 요것만 잘하면 게임 시켜줄게, 이런 표현을 쓰시면 엄마 아빠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선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경계시험 행동, 바운다리 테스팅인데요. 엄마에게 화를 냈더니 내 얘기 들어주더라. 다음에는 더 큰 화를 부르고요. 짜증내고 울었더니 먹여주더라. 그러면 나는 더 세게 울 거야. 아이들한테 이 메시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확고하고 단단한 그 기준점을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의 일관된 기준을 경험하면 오히려 안정감이 생기게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때그때 다른 표현을 쓰면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불안이 더 심해지고요. 짜증이 높은 아이들은 훨씬 더 짜증스러운 아이로 변하고요.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은 분노, 화 조절이 더욱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공부보다는 아이의 감정을 1순위로 놓게 되세요. 보통 아이들이 숙제도 많고 매일매일 할 일도 많지만 아이의 감정을 늘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불편함을 표현할 때 어머니, 아버님께서 야, 왜 그거 가지고 그러니? 남자 새끼가 그거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표현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입을 닫게 돼요. 근데 아이의 감정을 귀 기울이게 되면 감정의 불편함이 언어내로 건너오는 고차원적인 표현 방식이 생기거든요. 감정과 밀착되지 않고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아이한테 생기기 시작하면 감정을 훨씬 더 조절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변할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야, 옆집 누구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몇 점이니? 야, 언니는 잘하는데 너 왜 그래? 이런 말 들으면 사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
가면서 자신감도 위축이 되고 자기를 점점 더 못하는 존재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남들과 비교보다는 자기 자신과 비교해보거나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으로 표현을 전환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지난번 시험보다 이번에 네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마음 진짜 뿌듯해. 너무 잘했어. 정말 활발한 거는 너의 큰 장점이야. 아이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의 감정, 나의 자존감,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화를 많이 쓰게 되세요.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아이들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려는 노력으로 본인의 시선을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양육 환경을 잘 조성하지 못했을 때 겉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딱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 내용들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아이들마다 감정적인 요소가 주 약점인 아이도 있고 운동 기저귀 약한 아이도 있고 전전두엽이 약한 아이도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틱이나 ADHD나 불안장애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나쁜 환경과 만나기 시작하면 그 증상들이 폭발적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훈육 방식이 전혀 달랐던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ADHD 양상이었는데 아빠가 정말 무서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예스, 아빠는 노가 반복이 됐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억지로 잘 아이를 누르면서 생활을 지냈었는데 한 4학년쯤 되니까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얘기가 잘 안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는 특히나 거칠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을 했고 엄마의 표정이 연결된 여자 선생님들께도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쓰기 시작해요. 성적인 농담도 하고요. 근데 아빠 앞에서는 그나마 조절이 되지만 아빠가 없는 환경에서는 난폭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제 아이랑 감정적 표현을 나누지 않는 경우들도 아이에게는 좋지 않은데 제가 치료했던 그 3학년쯤 되는 남자아이는 이 대치동에서 학원은 4, 5개는 사실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무려 학원이 9개였습니다. 수학 2개, 영어 2개, 과학, 논술, 미술, 체육 정말 많이 다녔었는데 학원 다음이 학원이었고요. 그 학원이 끝나면 숙제를 하느라 잠까지 늦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아이가 좋아서 하는 거다. 얘 욕심이 많아서 하나도 못 뺀다. 근데 아이랑 따로 대화를 해보니까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저에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결국 아이와 엄마가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차이가 났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운동량이 너무 부족했고 스트레스가 학습을 해서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틱이 폭발적으로 튀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과의 비교를 하면서 동생의 자존감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도 있었는데 근데 그 동생은 사실 한방에서 말하는 심어증에 해당되는 아이였거든요. 3학년이 됐지만 사실 혼자 자는 게 너무 어려웠고 깜깜한 곳 무서워했고 겁이 정말 많은 아이였고 새학기 때마다 걱정, 불안, 긴장 높아지는 친구였는데 아버님께서 항상 아유 남자 새끼가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는 기질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은 오갈 데가 없어지고 등교 거부 그리고 이제 밤마다 야뇨증, 소변 실수 그러니까 아빠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너 왜 그러냐 3학년이 됐는데 혼내기만 하시니까 결국은 아이의 감정은 불안 상태가 점차 높아져서 뇌파에서도 그 불안이 그대로 담길 정도로 아주 불안이 높은 아이로 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틱이나 ADHD 불안장애가 물론 양육만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혹시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는지 찾는 연구가 활발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가족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성장 환경을 거쳤냐에 따라서 증상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들을 후천적 다요인 질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계, 안정감, 성장, 먹는 것, 운동 이런 전체적인 생활 요소 지표들이 다 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양육은 증상을 회복하는 아주 결정적인 키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마법의 질문, 너 오늘 마음이 어때? 인데요. 중요한 거는 너 오늘 무슨 일 있었니?가 아니라 오늘 마음이 어때로 끝나야 합니다. 보통 아이들에게 마음이 어때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괜찮아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레벨을 높여가면서 차근차근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신나는 운동 이런 얘기를 나누시고, 또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 줄거리를 익히시고 캐릭터를 물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신나고 즐거운 얘기는 아주 쉽게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단계가 좀 거치고 나면 그제서야 오늘 좀 불편했던 것,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마음이 속상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질문을 해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연인도 갑자기 친해지지 않잖아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아이와의 관계에서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오늘 불편한 일 뭐야? 오늘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입을 닫아요. 더 이상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단계를 거쳐서 마음의 문을 여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T과 ADHD를 고치는 진료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질환만을 고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고 관계의 안정감을 느껴야 비로소 질환도 치료가 되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 좋은 상황까지 맞이하거든요. 저도 9살 딸의 아빠인데요. 저 역시 실수를 해요. 제가 오늘 일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 짜증을 낼 때도 있고요. 또 양육 기준을 잃어버리고 오늘과 어제가 달랐던 표현을 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더 나를 돌이켜보고 또 아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이 크고 있는 아이가 20살, 30살 또 저 나이보다 더 큰 어른이 됐을 때 본인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볼까? 그걸 상상해보는 거예요. 아이도 크다 보면은 제 곁을 떠날 때도 있을 거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수도 있을 텐데 저랑 함께 했던 이 어린 시절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이 어려운 난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씩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양육에서 기준점을 다시 한번 다잡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ADHD 양육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또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댓글 달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저희가 열어서 부모님들 질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벌써 5,800여 명의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있으세요. 저와 김현정 원장님이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거든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치료와 관리에 대한 꿀팁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의사였습니다.